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유독 강렬한 두 글자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폭군이라는 이름이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이 무거운 꼬리표를 달았던 두 왕, 연산군과 광해군. 과연 그들은 정말 잔혹하고 무자비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단순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사연과 피할 수 없었던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비극적인 인물들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익숙한 역사책의 기록 뒤에 가려진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들을 둘러쌌던 시대적 한계와 역사의 아이러니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익숙한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폭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그들의 삶의 출발점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두 왕의 개인적 배경과 그들을 둘러싼 격동의 시대적 맥락을 통해 그들이 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연산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도 늘 불안한 그림자를 품고 살았을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았겠죠.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진실이 어느 날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기록이나 피 묻은 의복 같은 상징물을 통해 그의 눈앞에 잔혹하게 펼쳐졌을 때 한 소년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복수심은 어린 왕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길한 씨앗으로 뿌리내렸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의 통치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연산군이 이처럼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왕좌에 올랐다면 광해군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거대한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후의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그 자체였으니까요. 불타버린 궁궐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고통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죠. 한양도성은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서자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갑옷을 입고 피난길에 오르며 민가를 살피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의 앞에는 재건해야 할 산더미 같은 과제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국제정세라는 거대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즉위 전의 경험은 그에게 현실적인 통찰력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연산군과 광해군은 각기 다른 개인적 비극과 시대적 혼란 속에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한 명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했고 다른 한 명은 현재의 위기가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전혀 다른 배경은 그들의 통치 방식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지배자의 칼날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그 통치 방식의 명과 암을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들의 정책과 권력 투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연산군과 광해군이 각자의 비극적 배경과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왕좌에 올랐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죠. 한 명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혔고 다른 한 명은 전란의 폐허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 통치의 빛과 그림자를 면밀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연산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입니다. 그는 곧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피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무오사화와 갑자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불경하다는 이유로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옥에 갇힌 채 고통받는 선비들의 모습, 압수되어 불태워지는 서책들의 광경은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와 관련된 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복수극이었죠. 연산군은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잔혹하게 보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신료와 종친들이 목숨을 잃었고 궁궐 안팎에는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감이 만연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왕의 칼날이 오히려 백성과 신하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겨눠진 셈이었죠. 연산군은 이렇게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의 통치는 공포뿐만 아니라 향락과 유흥으로도 얼룩졌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을 사치스럽게 꾸미고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 흥청망청 연회를 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가득한 연회장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했지만 그 배경에는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이 깔려 있었죠. 백성들의 세금은 연산군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고 백성들은 궁궐 재건과 연회를 위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퇴폐적인 분위기는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고 백성들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민생 안정과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던 겁니다. 반면 광해군의 통치 방식은 연산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즉위했기에 눈앞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광해군은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조선의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후금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제조진의 나라였고 후금은 새롭게 떠오르는 강력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광해군은 실용적인 중립 외교를 추진합니다.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정면으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없었죠. 그는 강옥립 장군에게 상황을 보아 투항하라는 밀명을 내리는 등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후금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도 앞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외교관들과 논의하는 광해군의 모습은 당시 그가 얼마나 복잡한 심정으로 국익을 위해 고뇌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또다시 전란에 휩쓸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광해군은 오직 조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겁니다. 또한 광해군은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내치에도 힘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죠. 당시 백성들은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제도 때문에 엄청난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특산물을 현물로 바쳐야 했는데 이를 구하기 어려워 중간 상인들에게 비싸게 사서 바치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특산물을 바치라는 횡포에 시달리기도 했죠. 광해군은 이러한 불합리한 공납제도를 개혁하여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쌀이나 돈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고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얼굴에 비로소 작은 미소가 피어났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은 일부 세력에게는 불만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궁궐 재건 사업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창덕궁과 창경궁 등 주요 궁궐을 다시 짓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실리 외교와 백성을 위한 정책들 속에서도 광해군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연산군과 광해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배자의 칼날을 휘둘렀고 그 결과 또한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었죠. 연산군과 광해군, 두 군주의 통치 방식과 그에 대한 비판은 결국 각기 다른 형태로 폭발하며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먼저 연산군을 돌아볼까요? 그는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 그 분노와 상실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적인 복수국을 펼쳤습니다. 살림 세력을 대거 숙청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의 피를 흘리게 했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는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했죠. 궁궐은 연회와 향락의 장으로 변모했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사치를 일삼는 모습은 더 이상 군주의 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폭정은 결국 신하와 백성들의 인내심을 한계치로 몰아붙였고 마침내 1506년 성희안, 박원종 등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한밤중 궁궐을 에워싼 반정군의 함성은 연산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을 테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세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교지를 받으며 힘없이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했죠. 그의 짧고도 비극적인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그는 연산군과는 사뭇 다른 이유로 왕좌에서 밀려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의 정책들은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신리 외교는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던 사대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죠.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던 사대부들에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배신 행위이자 오랑캐와 결탁하는 불순한 행위로 비춰졌을 겁니다. 또한 전쟁으로 불타버린 궁궐들을 다시 세우는 대규모 토목 공사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필수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과 노역으로 이어지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서인 세력의 결집을 부추겼고 결국 1623년 김류, 이기 등을 중심으로 한 인조반정이 발발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반정의 소식에 광해군은 혼란에 빠졌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는 결국 폐위되어 쓸쓸한 유배길에 오르게 되죠. 왕으로서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초라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두 왕의 폐위는 조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왕권 강화를 넘어선 전제 군주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광해군의 폐위는 임금의 정당성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뒤집힐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후대 사관들은 연산군을 폭군의 대명사로 광해군을 혼란의 시대의 잘못된 선택을 한 페이지로 기록하며 그들의 통치에 가혹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졌고 그 이름 앞에는 늘 폭군 혹은 폐위된 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정말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단순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복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전 왕들의 실책을 과장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면모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죠. 연산군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비극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광해군이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 속에서 짊어져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시대를 관통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단순히 폭군이라는 두 글자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그들의 삶과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폭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실을 탐구해볼 시간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과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익숙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제 우리는 연산군과 광해군, 이 두 임금에게 씌워진 폭군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복잡다단한 진실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채워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관통했던 개인적인 비극과 시대적인 한계, 그리고 그들이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을 하나로 엮어볼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테니까요. 먼저 연산군을 떠올려보면 그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결국 모사화와 갑자사화와 같은 피바람 부는 공포정치로 표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궁중의 화려한 연애 뒤편에 숨겨진 그의 불안과 분노는 단순한 방탕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가 휘둘렀던 칼날은 단지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내면의 고통을 외면으로 쏟아내는 절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광해군을 살펴보면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이 핥히고 간 폐허 속에서 왕위에 올라야 했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했던 숨막히는 국제정세는 그에게 막중한 중압감을 안겨주었죠.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고 불타버린 궁궐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그의 노력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리적인 외교 정책과 재건 사업은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서인 세력에게 명분을 저버렸다거나 백성을 수탈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폐위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분명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이었지만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연산군과 광해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우리는 역사가 언제나 승자의 시각으로 기록된다는 냉엄한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전 왕들의 실책을 과장하거나 긍정적인 면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해상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역사책에서 접하는 폭군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 내면에는 복잡한 인간적 고뇌와 당대의 시대적 한계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결국 폭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실은 단순히 한 인간의 선악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비극적인 서사와 치열했던 시대의 고뇌,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라는 두 존재는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역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승자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인물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인 배경,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폭군이라는 낙인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맥락과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려는 시도야말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